예, 메리츠증권에서 조선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앞에 첫 번째 섹션이나 두 번째를 보니까 좀 소프트하고 좀 피부에 와닿는 산업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발표하는 섹터는 좀 무거운 섹터고 일단은 좀 단기 시계열보다는 좀 길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제목을 시프트라고 정한 이유는 아마 내년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변화들이 뭐 주가에 플러스로 작용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나라 중공업체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에너지 시프트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알고 계시는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의 캐펙스, 즉 자본 투자 자체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지난 4년 동안 계속 급락을 했었고, 앞으로도 소폭 증가는 합니다만 이 레벨 자체가 과거 호황기 때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거와 같은 구오일 마켓은 더 이상 성장을 기록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론적으로 오일 컴퍼니들이 투자를 늘리고 보유 매장량 확인이 늘어나면 이걸 캐내기 위해서 EMP라고 하는 자원개발 프로세스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자원개발로 제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그게 조선과 해외 건설 수주에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탑5라고 일컬어지는 주요 오일 메이저들이 작년부터 내년까지 어떤 액션을 주로 취하냐라고 보시면 다 비핵심 자산의 매각입니다. 특히나 미국계 오일 컴퍼니들은 난 US 지역, 미국이 아닌 광구들을 매각을 하고 거기서 마련된 캐시로 미국 현지 로컬의 셰일가스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2025년까지 전개가 되고요. 유럽계 메이저들은 자국이 잘하는 지역들, 북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오세아니아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전략, 즉 선택과 집중이 계속되는 내년의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일 메이저들의 2023년까지의 캐펙스 증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구오일 마켓의 성장은 상당히 둔화로 보셔야 되고, 이런 흐름에서 주요 오일 컴퍼니들의 사업 계획의 목표가 40불에서 50달러 사이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내년에도 유가가 시장에서 기대하듯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혹시나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 해외 뉴스나 이런 쪽을 보실 때 이 회사의 기업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면 꼭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저희로 따지자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을 합쳐놓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육상과 해상을 같이 턴키 수주를 받는 미국의 업체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작년 올해 수주가 상당히 많죠. 작년에 미국계 엔지니어링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양적 성장을 위해서 수주를 많이 해놨는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거의 부도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 새벽 종가 기준으로 0.61달러, 즉 주당 1,000원이 안 되는 동전 주식이 됐는데, 이 회사가 실제 수주 잔고는 22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잔고는 25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시가총액이 1,300억일까 보시면 작년 4분기 때 마이너스 120%의 영업손실, 지난주에 발표된 3분기 실적도 마이너스 80%입니다. 특히 3분기 때 매출액 21억 달러의 영업 단기 순손실 19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CFO가 교체가 되고 한 달 후에 채권이 만기 유예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 혹시나 향후에 이 기업에 대한 디폴트 리스크나 재무에 관한 우려가 부각이 된다면 더 이상 이렇게 무리한 수주를 통한 출혈 경쟁이 지속되기는 어렵다. 특히 최근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작년에 해양 쪽을 저가 수주했던 싱가포르의 해양 기업인 캐펠펠스와 샘콥이라는 회사도 대주주에 따라서 지금 이 회사들의 합병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테마섹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두 회사를 합치자라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전 기업의 컨솔리데이션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1위 오일 메이저인 미국의 엑선모빌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더라도 미국의 셰일가스에 대한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게 사업의 방향성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메이저들이 과거 수익률 좋았을 때 대비해서 지금은 ROIC가 7에서 8% 수준이기 때문에 개발 단가를 낮추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수준에서 BEP 수준이 낮은 지역은 가스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 기간 동안은 주도권이 오일에서 가스로 넘어가는 과정이 전개될 것 같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자료는 뺐습니다만 해외 그 비영리 단체들의 모든 자료들을 보면 20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소 에너지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의 오일 석탄의 화석연료 중심에서 탈화석연료로 가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과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화석연료 중에 그나마 가장 친환경적인 게 결국 가스이기 때문에 그 중간 전이 과정에서의 가스의 투자가 무게중심이 이동된다는 관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다 보니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심해를 시추하는 드릴십과 세마이 리그라고 하는 해양 시추 설비의 가동률이 유가가 20불 대비해서 거의 2.5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올라오고 있지 못합니다. 이 심해 시추 설비라는 건 주로 신규 오일 광구를 찾기 위해서 투입되는 설비다 보니까 오일 메이저 투자 중심이 오일에서 가스로 가고 가스전의 대부분은 육상이거나 수심이 얕은 지역에 투입되다 보니 작년에도 2건의 M&A가 발생을 했고 지금 보시면 상위 3개 업체가 시추 마켓을 거의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업들이 내년까지 긴축을 피기 때문에 지난 3분기 때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시추 설비와 관련된 취소가 손실에 반영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기업들의 합산 실적도 보시면 올해 적자, 내년에도 살짝 흑자로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나옵니다만 애널리스트의 그 이익 개선 편향을 감안을 해보면 내년에도 과연 이익이 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내후년이나 돼야 드릴링 마켓도 최악을 지나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는 전 세계 드릴러들의 작년 7월 1일 대비 주가입니다. 보시면 평균 5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유가는 안 빠졌음에도 왜 이들 기업들의 주가는 글로벌하게 반토막이 났을까라고 보면 투자의 중심이 구경제인 오일보다는 다른 쪽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이들 기업에 대한 컨센서스가 올해 마이너스 8% 영업 적자, 내년에 3%, 내후년에 8% 흑자로 추정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들 기업들의 당연히 보유 현금이나 부채 자체도 내년까지는 개선되기 어렵다. 캐펙스도 내후년이나 플러스로 돌아서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이 마지막 시추업계의 보릿고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시추 설비 취소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드릴십의 가동 용선료 자체도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빠져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왼쪽에 보시는 대우조선해양이 시추 설비 5기, 삼성중공업이 5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세계 1등인 트랜스오션이 발주를 취소를 하면서 이번에 손실을 4,750억 정도를 영업단, 영업 외단에서 일괄 반영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 5건을 초기 수주 금액이 29억 9천만 불입니다. 근데 이번에 잔액을 감가를 해서 반영한 금액이 15억 8천만 불입니다. 29억 9천만 불을 받아놓은 거를 이것저것 반영을 해서 잔존 가치를 15억 8천만 불로 반영을 했다. 50% 밸류로 반영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내년까지는 해소되긴 어렵다. 그러다 보니 저희 조선업은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라는 게 커질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 자동차나 IT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일단 만들죠. 그리고 재고로 쌓아놨다가 뭐 신학기 특판이나 뭐 총판을 통해서 할인하고 팔면 재고 자산이 빠지고 매출이 늘립니다만, 저희 조선은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이 정도 수준이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최근 들어서 삼성과 대우의 재고 자산이 10%대 위로 올라와 있고,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4% 수준이다라고 보면 이 드릴십이 취소가 되면 조선사들의 재고 자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 그럼 전체 자산에서 재고 자산이 11%니 이거를 효율적으로 현금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매각을 하든가, 즉 할인해서라도 팔든가, 아니면 유동화를 시키는 과정이 이 두 회사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오일에서 가스로 트랜스퍼되는 과정에서 일단 LNG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만 올해 나옵니까,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까로 주가가 흔들리지만 글로벌하게는 확정적으로 나올 물량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하늘색으로 표시해 드린 것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투자가 확정되고 LNG 운반선이 발주로까지 전개되는 프로젝트들만 정리를 해드렸고, 언론에서 하도 많이 언급이 되지만 이 보시는 카타르 LNG 익스펜션, 이게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1월 정도에 발주가 확정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보면 한국 조선업은 글로벌 투자가 오일에서 가스로 가면서 운반선에 대한 수혜를 보는 초입 단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5개 프로젝트를 시장에서 연초부터 계속 봅니다. 저도 6개월 전에 하반기 전망을 할 때 이 자리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아마 중요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이 첫 번째 프로젝트 가장 캐파가 작은 게 내년 상반기로 최종 투자 승인이 연기되다 보니까 센티멘트가 좀 나빠졌고, 그게 관련 종목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만, 이 시기가 연기된 거는 모잠비크라는 국가의 대통령 선거 일정 때문에 연기된 거지 프로젝트가 캔슬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투자 관점은 상당히 포지티브하게 유지하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전 세계 2등 선박 엔진 메이커인 바칠라, 그리고 GTT라는 회사의 작년 7월 대비 주가 퍼포먼스입니다. 보시면
이 회사만 주가가 홀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이 3년 전 주가 대비 4배 오른 주가입니다. 이 GTT라는 회사가. 이 회사는 누구냐면 어떤 조선사가 수주를 하던 간에 멤브레인이라는 타입의 LNG선을 만들면 성가의 5%의 로열티를 수취하는 엔지니어링 특허 회사입니다. 이 회사 주가가 지난 3년 동안 4배가 올랐다는 뜻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오일에서 가스로 가는 수혜에서 LNG 쪽에 대한 패러다임은 맞다라는 걸 인정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 확정된 프로젝트만 앞으로 필요한, 운송에 필요한 LNG선을 계산을 해봐도 2022년부터 24년까지 합산 311척입니다. 왜 저희가 22년부터 잘랐냐면 2021년에 필요한 배는 이미 발주가 나갔습니다. 건조해서 인도까지가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앞으로 예상을 해야 될 건 22년부터 24년까지 필요한 선박이 311척인데 앞으로 인도가 될 배가 134척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준부는 저희는 177척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물량은 최소입니다. 이랬을 때 3년 동안 전개된다는 가정을 하면 연평균 60여 척의 발주가 지속된다. 다만 그게 내년에 아마 100척이 나온다 이러면 내후년엔 줄어들겠네요 라는 게 이제 모멘텀에 대한 논란은 되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60척의 발주는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뒤에서 최성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다음 달에 화두는 이 사우디 아람코의 상장입니다. 사실 건설이든 저희 조선 쪽이든 중동 쪽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중동과 관련된 뭐 저희 쪽으로 보면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기업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다음 달에 얼마의 밸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람코가 상장을 할 경우 그 캐시가 이 PIF라고 하는 고프펀드로 들어가는 걸 보시면 얘네가 투자하는 게 오일 쪽은 거의 없습니다. 다 페트로케미칼이나 난 오일 쪽에 대한 투자들이 확대되는 그림이고 아마 다음 달을 변곡점으로 해서 사우디의 투자 발표들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해외 건설이든 우리 그 조선 기자재든 이쪽 관련 기업들이 추가적인 중동의 투자 위축은 없다라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을까. 아마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만 중동 애들이 내년 투자하겠다는 대부분이 오일 비중이 크지 않고요. 가스나 페트로케미칼 쪽에 대한 투자가 많다라는 것도 앞에 설명을 드렸던 글로벌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과 비슷한 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보시면은 뭐 조선주 주가니까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 저희가 원래 달러 강세일 때 주가가 좋았던 적은 없었고 유로화 강세일 때 주가가 좋았습니다만 지난 1년간은 이 달러와 디커플링이 발생을 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유는 내년에 아마 앞에 시간에 화학 정유 쪽에서 IMO 규제를 말씀을 드렸었겠지만 겪어보지 못한 규제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좀 변화의 움직임들의 초입이 지금 2019년 하반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 왼쪽의 차트는 연도별로 한국, 중국, 일본의 신규 수주 마켓쉐어 추이입니다. 작년 데이터를 보시면 한국이 중국을 따라잡았죠. 그러다 보니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를 보시면 중국은 46%, 한국이 28%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중국이 다시 MS를 회복하고 한국이 떨어지다 보니 상반기에 일본과 한국 조선주들이 안 좋았죠. 분명히 올해 좋아진다고 했고 LNG가 나온다고 하는데 왜 마켓쉐어가 떨어졌느냐. 상반기 발주의 대부분이 벌크선이라고 하는 고체 원자재 운반선과 탱커라고 하는 화학 정유 제품 원유 운반선 비중이 많았습니다. 벌커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갔고요. 탱커의 대부분도 중국으로 가다 보니까 한국 조선사 중에서도 탱커 비중이 큰 회사가 수주가 안 좋았겠죠. 상장 조선사 중에 탱커 비중이 가장 큰 회사가 현대 미포조선, 그 다음에 비중이 큰 회사가 현대중공업, 그 다음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주 달성률도 역순으로 수주를 많이 했다. 그럼 앞으로 탱커 마켓이 다시 회복되거나 한국이 탱커를 가지고 온다면 회복 순서는 돌아서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반기까지 MS가 벌어졌는데 YTD로 보시면 다시 한국이 39%, 중국이 42% 떨어졌습니다. 즉 7, 8, 9, 10월 달 동안에 뭔가 한국이 수주를 많이 했다. 나중에 실제 HTS를 보시면 8, 9월 달에 조선주가 상당히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집 나갔던 탱커가 되돌아왔고 LNG 발주가 나왔습니다. 집 나갔던 탱커가 왜 돌아왔느냐? LNG 이중 추진 연료를 통한 탱커 발주가 나왔고 그게 전량 한국으로 가져오면서 시장에서는 규제가 시행되니까 고유황유가 아니라 LNG 연료를 쓰기 시작을 하는구나. 그게 다 한국으로 오네. 그러면서 마켓 시어가 회복이 됐으니 작년 하반기와 같은 기대감 이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가 최근에 빠졌던 이유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한국의 LNG선 점유율이 90에서 100%입니다. 사실상 자국 발주를 제외하면 100%인데 마켓 시어는 흔들림이 없죠. 근데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에 LNG선 발주량 대비 올해 10월 달까지의 발주량이 절반입니다. 마켓 시어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니 발주가 반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니
MS 올라온 건 좋지만 시장 자체가 빠졌으니까 회복이 안 된다. 이런 의구심이 주가 하락을 야기를 했었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러시아가 그 규제 시혜를 유예한다라는 얘기들이 튀어나오면서 악재들이 반영이 된 그림이었다. 근데 펀더먼탈은 말씀드린 대로 LNG는 예정대로 나온다. 다만 12월이냐 1월이냐는 거에 차이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보시면 벌크선의 수주 잔고의 마켓 쉐어를 보시면 한국이 6%입니다. 저희 안 한다는 거고요.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 LNG선의 수주 잔고, 그러니까 이미 수주를 받아서 앞으로 인도 예정인 물량이 한국이 전 세계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9%, 일본이 0.9%입니다. 결국 LNG 나오면 한국이다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안 가지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퓨얼이 바뀐다라는 건 아마 전 시간에 화학정유 노후어 수석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내년에 시행을 합니다. 다만 자꾸 일부에서 정유를 아주 좋게 보시는 시각들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인 저유황유, 아예 황성분이 낮은 고가의 연료를 쓸 거다. 그러니 정유주가 제일 좋습니다. 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조선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한계가 있고요. 결국 LNG로 연료를 바꿀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가솔린 차를 타다가 LPG 차를 바꿀 경우에 차를 새로 발주를 해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고로 이게 되면 한국의 LNG도 잘하는데 새로 발주가 나오니까 더 좋겠죠.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둘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세 가지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과정에서 단월적인 노이즈가 나오니까 주가 변화는 커진 건데 세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아예 황성분이 낮은, 왜냐하면 이 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선박에 투입되는 연료 중에 황 비중을 0.5% 이하로 줄이든가 그걸 태워서 배출하는 배기가스에서 동등 함량을 0.5로 줄여야 되는데 기존의 규제가 3.5였거든요. 한마디로 배기가스를 7분의 1로 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예 황성분이 거의 없는 비싼 저유황유를 쓸 거냐, 아니면 스크러버라고 하는 일종의 필터링 시스템을 배에다 갖다 붙여서 기존의 고유황유를 쓰되 걸러내는 가스를 걸러내서 황성분을 낮출 거냐, 아니면 아예 황이 거의 없는 LNG로 연료를 쓸 거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러시아가 이 규제 시행을 내년에 유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공식적으로는 IMO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국제회사기구가 부인을 했고요. 러시아의 전체 항만에서 전 세계 원양 항로가 경유하는 항만은 정유 제품 6개, 벌크 제품 2개, 컨테이너 제품 하나입니다. 설사 러시아가 규제 시행을 늦춘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원양 항로에서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는 점이고, 그럼 러시아가 왜 이 시점에서 규제 시행 유예를 발표했을까? 러시아가 전 세계 최대 벙커시 생산 국가입니다. IMO가 시행이 되면 벙커 수요는 줄고 저유황유나 LNG 수요가 늘기 때문에 실제 가장 중립적인 싱가포르 항만에서 9월 이후에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판매량을 보시면 극단적으로 갈려져 있다. 이미 IMO 규제의 효과는 정유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벙커 스프레드와 저유황유 스프레드가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고 저희는 이 고점이 내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처음에 설명드린 거와 함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향후 몇 년을 예상을 하실 때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즉 과거의 에너지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생산국가와 소비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운송 과정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 유가의 급등락이 반복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한다면 세계 최대 소비국가인 미국이 내년부터 순수출국가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쉐일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생산국가와 소비국가가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유가라든가 천연가스의 결정권이 중동이나 오펙에 있지 않고 저희가 예상하기에 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앞으로 이쪽 마켓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이나 미국 업체들의 투자 방향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 엑손모빌이라고 하는 세계 1위 회사도 퓨얼오일, 기존의 벙커 수요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키는 내년도 1월 1일에 규제가 시행하면 일단 연료비가 오릅니다. 그럼 해운사들의 운항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게 최소 20에서 30%이기 때문에 만약 40% 비싼 기름을 쓰면 8에서 12% 원가가 악화가 되죠. 그러니 필연적으로 운임 정가를 시도할 겁니다. 이게 먹힐 거냐 안 먹히냐가 내년 1분기 때 이 규제에 따른 파급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규제를 시행을 했을 때 해운사들이 운임 인상에 성공을 한다. 굳이 조선주를 먼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운임 인상에 성공한다면 해운사들이 더 이상 치킨 게임을 하지 않는다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해운주가 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전가에 성공한다면 당장 교체할 수 있는
저유황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럼 아마 운임 전가에 성공을 했다는 소리가 나오면 조선보단 정유나 운송업계의 호재로 반영을 할 것 같고, 걔네들이 좋아지면 후행해서 조선 발주가 나오겠죠. 이런 기대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조선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의 발주가 나오려면 차라리 운임 전가에 실패를 해서 치킨 게임이 됐던, 결국 규제에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LNG 연료가 됐던 발주를 해야 되고 폐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조선의 서프라이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왼쪽 보시면 선박 연료 가격과 발주 상관관계가 후행입니다. 없습니다. 반면에 운임과 선박 발주량의 상관계수는 지난 20년간 0.6 정도의 상관계수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오른다고 발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료비가 올랐는데 운임 전가에 성공을 할 거냐, 실패할 거냐. 이거의 관점을 내년도 1분기 정도가 제일 중요한 변곡점이다. 전가에 실패하면 감소분항이라는 얘기가 튀어나올 겁니다. 저희 말로 이제 슬로우 스티밍이라고 하는 선박을 일부러 천천히 가서 연료 소모를 줄이고, 해운사 입장에선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벤트. 그러면 노후선에 대한 효율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폐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고, 운임이 올라간다면 저유황의 사용이 늘어날 거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 왼쪽의 사례도 컨테이너는 얼라이언스 체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카르텔로 운영을 합니다. 보시면 안 좋을 때 속도를 낮춰서 운임을 끌어올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온 게 컨테이너고, 반면에 벌크하고 탱커는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졌고 안 좋을 때 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왔으니 결국 내년의 키는 컨테이너 운임이 올라갈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가 제일 중요한 화두다. 만약에 운임이 10% 올려야 되는데 3%밖에 못 올렸다. 이거는 올라간 게 아니죠. 그럼 결국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들이 해운업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트가 지난 25년간 컨테이너 업계에 얼마나 많은 통폐합이 전개가 됐는지, 지금은 딱 3개의 얼라이언스만 남아있는 과정, 이 과정에서 선박들은 대형화를 갔었다. 이 대형화를 주도했던 게 세계 1위 업체인 머스크였다라는 점. 그래서 결론은 내년 1분기 때 머스크가 어떤 언급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대형화 추세로 갔는데 7,000, 14,000, 18,000, 23,000 TU까지 갔습니다만, 선박 자체의 대형화는 한계에 직면할 것 같고요. 평균 사이즈가 커지는, 즉 6,000 TU를 갖고 있는 컨테이너 선사가 좀 큰 배를 발주해서 평균 사이즈를 올리는 이런 그림이 전개될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캐스케이딩 이펙트라고 그래서 우리를 따지면 흥하용 같이 조그마한 배를 다니는 해운사는 당장은 경쟁력이 없다. 이런 관점들이 부각이 될 개연성이 있다라는 점이고, 지금 조선주가 상대적인 약세였던 원인은 목표 대비 달성률이 부진했기 때문에, 특히나 가장 캐파가 큰 1등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의 달성률이 50%가 안 되다 보니까 2달도 안 남았는데 달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그렇기 때문에 이 3건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LNG를 연료로 쓰는 초대형 유조선 10척, 쉘의 LNG 선 8척, LNG를 연료로 쓰는 컨테이너선, 이게 다 지금 현대중공업 하고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3건을 합치면 5조 1,000억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가 99억 3천만 불, 11조인데 지금까지 5조 했거든요. 그럼 연말까지 6조를 해야 되는데 이 3건이 다 되면 5조가 붙습니다. 그럼 수주 달성한다고 하겠죠.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못합니다. 지금 시장은 이게 올해 되니 안 되니에 관심에 빠져 있지만, 조금만 더 시계열을 길게 보시면 이게 다 LNG를 연료로 쓰는 배들이다라고 하는 점, 이게 1등인 현중과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 이게 취소가 안 되고 계약으로 이어진다면 그게 주가의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뒤에 내용은 많습니다만 결론만 보면, 이게 지난 20년간 OECD 경기 선행지수와 선박 발주량 상관계수가 0.68입니다. 결국 저희는 경기 따라간다. 내년 경기는 잘 모르겠다. 근데 더 안 나빠지면 더 안 나빠질 거고, 저희의 변곡점은 내년에 규제라고 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슈가 생기니 이게 수요를 견인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고, 지난 2003년부터 16년 동안의 발주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작년도 발주가 780억 달러입니다. 이 규모는 어느 정도냐? 저희 올해는 600억 달러 초반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평균치가 정확하게 15년 전인 2003년 수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업종 중에 마켓 사이즈가 15년 전으로 되돌아간 게 조선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사들은 2003년에 본사 별도 기준으로 4조 매출을 하던 현대, 대우, 삼성이 각각 2007년에 8조가 됐고요. 2013년에 15조가 됐습니다. 이 세 회사가 15조씩 캐파를 풀로 돌리려면 3사 합산 45조 원의 수주가 됐어야 되는데 2016년 전 세계 발주 금액이 368억 달러입니다. 40조 나온 거죠. 그러니 못 버티고 구조조정을 한 거고요.
지난 4년간 다운사이징을 해서 각사 평균 30% 정도의 캐파가 축소가 됐다. 그냥 앞으로 보실 때 한국 조선 3사가 30조나 그 이상 수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30조가 되려면 지난 15년간 한국의 빅3의 마켓 셰어가 30%였기 때문에 그냥 마켓이 100조가 나오면 됩니다. 시장이 100조가 나오면 우리끼리 치고받지 않아도 풀로 돌린다. 그러려면 작년이 80조였기 때문에 IMR 효과 때문에 8조가 나오든가 시장이 살아나든가 이 1번이 가능성이 빠를 거냐 아니면 마켓은 18년 정도 계속 플랫하게 간다. 근데 우리가 마켓 셰어를 늘려야 수주가 늘겠죠. 그러니 LNG, LPG, LNG 추진 친환경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확률적으로 1번일 확률이 빠를 것이냐 2번일 확률이 빠를 것이냐라고 본다면 2번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거고 그러니 더더욱 LNG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긴가민가하는 LNG 사이클이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마지막 챕터 3는 저희 아마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100년간 조선사들이 어떤 구조조정을 해왔냐 요겁니다. 재질 공법이 변하면서 주도권이 이전이 되고 1등 기업들이 증설을 하면서 캐파가 들고 신생 기업들이 따라 증설하고 공급 과잉이 와서 침체가 돼서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어떤 기업은 집중하러 갔고요. 어떤 기업은 사업 다각화로 갔지만 결국 합병으로 가더라. 중국은 어떤 과정, 일본도 어떤 과정이었다. 한국은 어떤 과정이다라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이런 흐름을 겪고 한국은 지금 집중화로 선회를 했습니다. 돈 안 되는 뭐 금융이나 비조선 부분 다 정리를 했고요. 집중화로 갔고 과거엔 다각화로 갔었죠. 이번에 현대중공업과 대조의 합병 이슈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트리거는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난 1940년대부터 이런 과정으로 주도권이 영국에서 서유럽,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전됐다라는 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 이 과정이 아마 다른 업종도 같이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겪어왔다라는 점 일본은 70년대, 80년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력이 4분의 1로 줄었고 그러면서 완전하게 주도권을 잃고 그 뒤로 합병을 진행을 했다. 근데 합병을 하다가 단순 합병이 됐으니 경쟁력을 잃었고 중국은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키워왔다가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지원책을 폐지하면서 구조조정 과정으로 전이가 됐고 그 과정의 이유 중에 하나는 제조업 임금이 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관점. 그래서 마지막 수순이 두 개의 국영조선 1, 2위 그룹을 지난 10월 25일에 최종 합병 승인을 했습니다. 중국도 하나의 독보적인 회사가 나온 거고 한국도 현대와 대우가 합병이 전개된다면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조선도 인력 감축된 거 보시면 아실 거고요. 정규직 비중이 늘었다. 사람은 줄었는데 한마디로 지난 4년간 비정규직 하청 인력을 줄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사들이 일감이 늘어나도 아마 정규직 채용보다는 외주 하청 인력을 늘리면서 고정비를 줄이는 전략을 가지 않을까. 그 뒤로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사들의 평균 건조 성과는 아마 내년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일에서 가스로 가는 사이클은 명확하다. 그 과정에서 LNG선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퓨얼 자체가 고유황유 일반도에서 아마 저유황유나 일부 가스연료로 전이되는 과정, 그 변수는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IMO의 황산화물 규제다. 거기에 저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규제가 시행이 됐을 때 과연 운임 전가에 성공할 거냐 못할 거냐. 그게 조선업의 서프라이즈냐 플래시냐를 결정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구조조정은 다 끝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선사들이 추가 구조조정 노이즈 때문에 망가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 내년에 이 회복 사이클이 수주로 이어진다면 녹산공단이나 창원에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들은 내년에 상당히 큰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